1968년 3월 25일 해가 저물어 가자 태국의 다클리 비행장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와 동시에 아드바크 한 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라 북베트남을 향해 질주했죠. 드디어 비밀무기 F-111을 실전에서 테스트하는 코드네임 컴뱃 랜서의 첫 번째 출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드바크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태국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던 북베트남 남부의 붕추아 물자 집적소였는데, 남베트남에 전개한 북베트남군의 보급을 맡고 있었던 전술 거점이었습니다. (750파운드) 폭탄 12발을 장착하고 출격한 F-111은 고도 160m의 초저공으로 침투했으며 라오스 상공을 통과한 후에 어느샌가 목표 상공에 도착합니다. 야간 공습을 예상하지 못했던 북베트남 방공부대는 전혀 대응하지 못했으며, 침투에 성공한 아드바크는 단 한 번의 공격 패스로 붕추아 집적소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죠. 한밤중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자 북베트남 수비대는 도대체 그들을 공격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혼란에 빠집니다. 칠흑 같은 야간에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초저공으로 침투하는 아드바크의 공격 방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며, 북베트남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었던 미 공군 사령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죠. 아드바크의 성공을 확신한 미 공군 사령부는 아드바크 조종사들에게 북베트남의 방공 자산이 밀집해 있는 위험한 지역에 위치한 공격 목표물을 맡기기로 합니다. 이런 지역은 대낮에 공습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해서 대부분의 미공군 조종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이었지만, 밤하늘로 은밀하게 침투하는 아드바크에게는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으로 보였죠. 순조로운 데뷔전을 치룬 아드바크는 이제 북베트남의 심장부였던 루트 106로 날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하노이 지역을 방어하는 샘사이트와 하이퐁 항구 주변의 전략시설들, 그리고 미국이들이 활동하는 주요 비행장들이 우선적인 공격 목표였죠. 그런데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아드바크의 앞날에 먹구름이 깔립니다. 작전 투입 3일 만에 아드바크 한 대가 실종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틀 후에는 또 한 대의 아드바크가 태국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조종계통에 이상이 생겨 추락해버렸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두 번째 추락사고에서는 아드바크의 캡슐형 탈출 모듈이 제대로 작동해서 승무원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 승무원들은 기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은 아드바크의 출격을 강행했지만, 이로부터 2주 뒤에 또 한 대의 아드바크가 야간 출격 후에 실종되면서 컴뱃 랜서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됩니다. 한 달 정도의 실전 투입 기간 동안
총 55소티를 출격했던 6대 아드바크 중에 3대가 손실된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였으며 큰 충격을 받은 미 공군 사령부는 더 이상의 작전 투입을 금지시킨 후에 잔여 기체들을 본토로 귀환시킵니다.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아드바크의 야간 공습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던 북베트남 방공부대는 아드바크가 본토로 철수한 사실을 한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야간에 초저공으로 침투하는 아드바크를 막아낼 수 있는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만약 아드바크가 또다시 밤하늘로 날아온다면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컴뱃 랜서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날 무렵에는 미 행정부가 루트 106에 대한 북폭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미 공군의 롤링 썬더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이와 함께 3년이 넘는 북폭 휴식기가 찾아오자 미 공군은 컴뱃 랜서의 실전 기록을 분석하며 아드바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몇 개월 동안의 분석 결과 양산 초기 분량의 아드바크 전폭기들을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실전에 투입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복잡한 전자장치와 정교한 유압 시스템이 전장의 거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잔고장이 발생했으며 이 중에서도 윙 스테빌라이저의 결함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이런 불안 요인들로 인해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야간 저공 비행을 수행했던 아드바크는 뼈아픈 손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네럴 다이나믹스사는 주익의 강도를 높이는 보강 작업과 모든 전자장비를 솔리드 스테이트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F-111D형으로 발전시켰으며 1972년이 되자 공기흡입구의 형태를 새롭게 개량한 F-111E형으로 진화시킵니다. 신형 아드바크가 양산되자 미 공군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실전과 같은 강도로 각종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라인베커 작전이 시작된 1972년 5월에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성능을 자랑하는 고성능 기체로 인정받게 되었죠. (3년이) 넘는 북폭 휴식기 동안 실전 같은 훈련을 받았던 아드바크 조종사들은 어두운 야간에 초저공으로 침투하는 전술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하루빨리 실전에 투입될 날만을 기다렸을 정도였습니다. 1972년 5월 라인베커 작전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북폭이 재개되자 미 공군은 신형 아드바크 50대를 빠른 시일 안에 베트남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1972년 9월 아드바크 조종사들은 3년 전에 굴욕적인 철수를 경험했던 태국의 타클리 비행장에 돌아오게 됩니다. (1972년 9월) 말이 되자 충분한 준비가 된 것으로 판단한 미 공군 사령부는 아드바크 조종사들에게 북폭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감에 넘치던 조종사들은 보다 강력해진 아드바크와 함께 북베트남의 밤하늘로 날아올랐으며 이번에는 거칠 것이 없었죠. 더욱 정교하고 강력해진 항전 장비들을 탑재한 F-111E 아드바크는 고도 60m의
트리탑 레벨로 침투가 가능했으며 북베트남의 방공망을 농락하며 원하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강타합니다. 예상대로 북베트남 방공부대는 아드바크의 야간 초저공 침투 작전에 대비하지 못했으며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무렵의 아드바크는 사실상의 스텔스 전폭기였죠. 가장 난이도가 높은 목표물을 떠맡았던 아드바크 전폭기들은 1972년 9월 말부터 6개월 동안 4,000소티를 출격하면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지만 손실된 기체는 겨우 6대로서 0.15%라는 낮은 손실률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은 베트남 전쟁에 투입된 모든 미군기들 중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로써 3년 전 컨밸런서 기간에 발생했던 치욕을 깨끗하게 지워버린 것입니다. (1972년 10월로) 접어들자 북베트남 방공군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드바크가 가세하면서 미 공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베트남을 강타했던 것입니다. 낮에는 강력한 세력의 팬텀 수십 대가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북베트남 전역의 주요 요충지를 파괴해버렸으며, 밤이 찾아오면 은밀하게 침투한 아드바크 전폭기들이 북베트남 방공망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죠. 이렇게 라인베커 작전이 절정에 달하자 북베트남은 남베트남 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6개월) 전 과감한 남침을 시도할 무렵 수백 대의 전력을 자랑했던 전차 부대는 완전히 소멸해버렸으며, 이 기간 동안 3,000대 이상의 수송 트럭들도 파괴돼 버렸죠. 게다가 주요 교량 106개가 완파되었으며 대부분의 수송로도 마비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북베트남의 남침 시도는 사실상 포기 단계로 접어들었죠. 남침 통일은커녕 스스로를 지키기에도 벅찬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미군이 강력한 항공 전력을 총동원해서 북베트남 전역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습을 가하면서 북베트남의 전력망은 마비돼 버렸으며 연료 보급은 중단되었고 미약했던 산업 기반은 대부분 파괴돼 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식량 사정이었는데, 하이퐁 항구의 봉쇄로 소련의 수송선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자신감을 얻은 닉슨 행정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으며 평화협상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었습니다. 북베트남 정부의 강경했던 항전 의지는 점차 꺾이고 있었으며, 이제는 파리 평화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고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베트남 전쟁의 종막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한편 미 공군은 항공전의 판도를 바꾸게 될 또 다른 신무기를 선보입니다. 그것은 공대공 전투를 위해 새롭게 탄생한 신형 팬텀이었죠.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